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이겨낸 빛의 혁명이란 이름으로 출정식을 열고 본격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와 동탄 화성, 대전도 방문해 추격의 경제를 넘어 선도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 비전도 강조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광화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곳인 만큼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출정식 무대에 오른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란 없다며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포부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선도 경제를 만들어갈 대표적인 도시, 판교와 동탄, 대전을 이른바 K-이니셔티브 벨트로 묶어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판교에선 IT 개발자들을 만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려야 한다며 노동 환경 등 현안을 논의했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참 논쟁이 많아요. 노동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노동 강도의 문제도 그렇고 적정한 보수가 과연 주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동탄과 대전에선 각각 반도체와 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주제, 테마를 가진 여러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유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경쟁을 강조하는 이 후보가 각 지역에서 낼 정책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과 울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경북 구미와 대구의 중심지를 방문하고 뒤이어 경북 포항과 울산 번화가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어제 판교와 동탄, 대전을 찾아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미래 산업을 강조한 데 이어 오늘은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를 방문해 산업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로 불거진 갈등은 있자며 통합형 선대위 구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새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향한 곳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김 후보는 땀 흘려 일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김 후보는 또 당 차원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닻을 올리면서 자유통일 기치를 띄웠습니다. 진짜 진보는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거라며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대전 현충원과 대구 서문시장을 찍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는데 당 내부적으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시도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대위의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단일화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인사도 두루 등용해 통합을 부각했고, 당을 이끌 사령탑엔 당내 최연소 의원이자 개파색이 옅은 김용태 의원을 앉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내걸며 계엄 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등판이 일단 당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란 평가도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민심과 표심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약점으로도 꼽히는 강성 보수 색채를 희석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 유세 일정을 이어갑니다.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 뒤 울산에서 유세하고 오후엔 부산으로 넘어가 산업은행 이전 관련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어 부산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 뒤 자갈치 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첫 유세 장소로 호남 산업단지를 방문해 미래를 열 새로운 정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당이 아닌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됐다고 깎아내렸는데 이번 대선 자신과 이재명 후보 간 맞대결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첫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제통상, 무역전쟁 속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고 강대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이를 가장 잘해낼 후보는 자신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대선 슬로건으로 미래를 여는 선택을 택한 이 후보. 시대와 세대를 교체하는 것이 대선의 역사적 목표라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데 이어 이제는 사법부까지 겁박한다고 쏘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아닌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됐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근 단일화 내용을 쿠데타에 빗대며 국민의힘과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양자 구도가 3자 구도에 비해 나을 게 없다고 진단했는데 3자 구도 속 동탄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적을 읽어내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민주당 대 개혁신당, 즉 이재명 후보와 자신의 1대1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동탄 모델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 주도로 정치 혁명을 만들어내는 그 움직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탄 모델은 개양에서부터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날 유세를 마무리한 이준석 후보는 이후 경상과 충청, 전라를 차례로 돌며 강행군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나 조기 대선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향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세 번째 공판에 앞서 기존과 달리 지하주차장 이용이 금지되면서 법정 안까지 걸어서 들어간 겁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SNS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마음을 모아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재판 출석 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네,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안에서도 변호인단과 잠깐씩 대화를 주고받을 뿐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대체로 눈을 감은 채 말을 아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1시간 반 동안 직접 진술했던 첫 공판 대화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재판 사이 휴식 시간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체포조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이번 달에만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공개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기 대선 전까지 침묵을 지킬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 대위는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건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조사 일시를 오는 14일, 그러니까 내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실제로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건희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응답이 돌아오지 않자 날짜를 특정해 정식 소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는 14일 김 여사가 검찰이 요구한 대로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고 아직 검찰에 의사를 전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김 여사 측이 관련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조사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사가 불발되면 날짜를 다시 지정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검사 2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만큼 조만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함에 따라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추후 공판기일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각각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법원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대선까지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법원 출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어제 김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식사 모임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김 씨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관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등 출석을 요청받은 법관 16명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 시도라며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불출석 결정에는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고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도 재판을 받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합니다. 또 파기환송된 이 후보 재판을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점, 청문회 다음 날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26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는 미중 관세 인하에도 관세가 물가 인상을 부르고 경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상황,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방금 이제 증시 상황이 끝났습니다. 개장과 함께 일제히 상승한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00포인트 상승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던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2%를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 이상,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이렇게 휴전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만 해도 중국에 대한 80% 관세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협상 결과가 실제로는 30%로 내려가면서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달러화와 미 국채 수익률, 유가는 오름세를 나타냈고 반대로 금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값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장을 마친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올랐고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관세로 인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 global economy is not a light switch. You can't just turn off and off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and then expect there's not going to be some short-circuiting. 네, 관세 인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쿠글러 이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경제 포럼에서 관세가 현재 발표된 수준에 가깝게 유지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여전히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수준보다 훨씬 높고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경제 주체들의 선제 대응이나 심리, 기대 측면에서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글러 이사는 이 관세가 올해 초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된다면 경제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여기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경제 성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7일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관세 인상이 발표된 대로 지속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관세 협상에서 합의문에 담긴 것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미국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번 주말 통화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미중 간의 근본적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의 최대 성과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이유였던 무역 적자 해소를 대중 수출 증가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The best part of the deal was that we opened up China. China agreed to open itself up to American business to go in, and it would have been a great thing, I think, for China.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이 큰 압박을 느꼈다며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펜타닐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they were very happy to be able to do something with us.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very good.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800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30%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 긴장 완화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개방부터 펜타닐 문제 해결까지 트럼프가 내세우는 성과들은 모두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 담판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초슬림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합니다. 기본 모델 기준 S25의 두께는 7.2mm인데 갤럭시 엣지는 5.8mm에 불과할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자사 브랜드 음식점 대표 메뉴를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이딴 무리 끝에 내놓은 상생 지원 체계 하나인데요. 점주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일 개막한 오사카 엑스포의 한국 주간이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한국의 날 공식 행사의 재개를 대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명의 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모바일 기기 변경 시 영상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고 이후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전화 양도, 분실,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스티로더, 키엘 등 해외 유명 화장품의 중국산 위조 제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 세관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 점, 180억 원어치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한 혐의로 전자상거래 대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 회사로 보낸 뒤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산 것처럼 재포장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정품 고유의 일련 번호까지 복제했고 판매 화면에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까지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수준의 피해 예방 효과를 자신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어제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심 교체를 대신할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유심 교체만 기다리는 대기자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박규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심 교체를 위해 몰려든 인파로 몸살을 앓던 SK텔레콤 공항 로밍센터 앞이 한산해졌습니다. 고작 10명 정도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 여행객이 줄어든 데다 해외에서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덕입니다. 새 유심만큼이나 유심 복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SKT의 유심 보호 서비스는 그동안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국 전 공항에서의 교체 행렬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애써 교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유심 보호 서비스가 실제 해외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구성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테스트했고요. SK텔레콤은 이용자 2,400여만 명 모두를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시켰다면서 피해를 100%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찝찝하니까 그리고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교체하는 거죠. 인증서 재발급 등 유심 교체에 불편을 덜어줄 유심 재설정도 도입됐습니다. SKT는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매장에서 재설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대리점의 기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유심 예약을 혹시 해놓으셨나요? 원래는 문자 받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도 가능해요? 재설정은 기다리자. 여기에 SK통신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는 유심 재설정 대상에서 제외돼 반드시 유심을 교체해야만 합니다. 유심 대란과 가입자 이탈 속에 SK텔레콤은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준비하며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700만 명 넘는 이용자는 유심 교체 순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SK텔레콤은 신규 가입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달 중순 이후 정보관계부처와 재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T는 1분기 실적 발표 전화회의에서 5월 중순 이후 유심 공급 안정화와 유심 재설정 도입, 이심 교체 프로세스 간소화 등 교체 수요가 원활히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재무 실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 사이버 침해 사고 영향은 올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북부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피해자 2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체포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 ACT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불법 게임장 운영자들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3월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피해자를 팀에 묶어두고 한 명이라도 관두면 정산은 없다는 팀 미션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뺀 모두가 한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돈을 벌려고 애썼던 팀원들이 사실은 사기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명이 함께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50만 원 정도 되는 미니 건조기에서
1,200만 원대 냉각기까지 결제해야 하는 물건이 쉼없이 올라옵니다. 주문이 거듭될수록 물건 가격과 함께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팀원들은 한 명이라도 중도 포기하면 아무도 환급받지 못한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미션을 수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중간에 뭐 대출을 더 받아라, 뭐 신용대출을 받고, 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적금이라도 해제해라.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자 다른 팀원들이 돈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계속 미션을 이어가게 도와줬습니다. 대출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이 대납을 해주더라고요. 팀 미션이니까 너가 못하면 우리도 못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미션을 완료한 뒤 A씨에게 돈을 돌려달란 말도 없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에 모인 팀원들은 다 같이 돈을 벌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연기하는 일당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번 넘는 주문 미션을 수행하고 환급을 요청했더니 업체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수익에 대한 세금 등 수천만 원을 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여기에도 돈을 보낸 A씨는 모두 합쳐 1억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영상 시청 부업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채팅방에 초대된 B씨도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외에 3명이 더 있었어요. 전부 외국인이었어요. 그냥 말투만 봐도 솔직히 알잖아요. 돈을 입금하고 지시대로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면 수수료를 준다더니 대뜸 B씨가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너 때문에 실수했다. 너 때문에 돈 못 뺏는다. 이렇게 그 단톡방에 안에 있는 사람들 막 하면서 남들 돈까지 다 못 빼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묶인 돈을 받으려면 추가로 입금하라는 요구에 결국 아버지 돈까지 포함해 1억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경찰은 팀 미션 같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서는 일당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고 경고합니다. 단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같은 조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디를 사칭을 하더라도 일단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팀미션 범죄가 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심위는 미션을 가장한 부업이나 투자는 일단 의심하고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할 경우 공인된 실명 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 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따진 1조 5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오전 10시 포항 시민 대표 1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지진과 2018년 2월 여진이 지열발전 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픽입니다. 레오 14세 신임 교황이 지난 8일 선출된 뒤 나흘 만에 전 세계 언론인들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교황은 진실을 보도하다 투옥된 언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 입장하자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교황은 손을 흔들며 화답하고 두 손 모아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8일 선출 후 처음으로 전 세계 언론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황은 말과 이미지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편견과 분노, 광신, 증오의 소통법을 없애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들과의 소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 piuttosto una comunicazione capace di ascolto, di raccogliere la voce dei deboli che non hanno voce.
또 언론의 자유라는 so중한 선물을 보호해야 한다며 진실을 보도하다 투옥된 언론인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Pietà della Chiesa ai giornalisti incarcerati per aver cercato a raccontare la verità. E anche chiedere la liberazione di questi giornalisti incarcerati. 교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론인들이 양심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평화를 위한 길을 택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He understands the media and he is asking us to rise to a certain level. I think he's very smart about that. 같은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신임 교황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의해 강제 이주된 수천 명의 어린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바티칸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네오 14세 교황은 연일 평화와 화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며 프란치스코 전 교황의 유산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보잉 항공기를 선물받아 미국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비싼 비행기를 공짜로 주는데 안 받으면 멍청한 것이라며 골프의 컨시드 상황을 빗대 일축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왕실이 미국 정부에 선물하기로 한 보잉 747 항공기입니다. 우리 돈 5,600억 원 정도로 미국 정부가 받는 최고가 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CNN은 이 비행기가 올해 초 팜비치 공항에 세워져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내부를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Now, this is highly unusual, and it's raised a lot of questions about, one, whether it's legal, and two, whether it is ethical for the president to accept such a massive gift from a foreign government.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왕실이 보내는 선의의 제스처일 뿐이라며 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 칠 때 상대방이 이른바 OK를 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받으라는 유명 골프 선수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And he had a motto: when they give you a putt, you say thank you very much, you pick up your ball and you walk to the next hole. A lot of people are stupid. They say no, no, I insist on putting it. 미국이 카타르와 다른 걸프 국가들을 안전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게 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여러 차례 질문한 기자에게는 대통령의 감정 섞인 비난이 돌아왔습니다. It's not a gift to me, it's a gift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you should know better because you've been embarrassed enough and so has your network. Your network is a disaster. ABC is a disaster. 미국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오래돼서 새 항공기 2대를 주문했지만 보잉사는 2027년 이후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새 전용기가 필요하다고 해도 초고가 선물에 대가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버스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20여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중부 산악지대 코트말레 부근에서 버스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전복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 21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새벽 1시쯤 런던 북부에 있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런던 사저에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30분 내로 불길을 잡았으며 현관 입구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테러팀도 수사에 참여 중입니다. 최근 레이더와 통신 장비 문제로 대혼란이 빚어진 미국 뉴저지주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또다시 안전 이슈가 발생해 항공편 수백 편이 지연 또는 취소됐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각 11일 필라델피아 터미널 레이더 접근 관제소에 통신 이슈가 발생하면서 백업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동안 항공기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뉴워크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편 가운데 80여 편이 취소됐고 지연된 운항편도 250여 편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차기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극장이 생기고 난 이래 아시아인이 음악 감독을 맡은 건 정명훈이 처음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축하 공연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 소속 필하모닉의 지휘를 자국 출신이 아닌 정명훈에게 맡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명훈은 라스칼라에서 오페라 등 공연 84회와 콘서트 141회를 지휘했는데 음악 감독이 아닌 지휘자로는 역대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이 같은 인연으로 정명훈은 이번에 라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동양인에게 음악 감독직을 맡기는 건 이 극장 24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극장 측은 정명훈이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온 한국의 문화적 상징이라면서 음악 감독이 아닌 인물 중 라스칼라의 국제적 위상을 가장 크게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린 정명훈은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며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먼저 알렸습니다. 이후 주로 유럽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동했고 KBS 교향악단과 서울시향 등을 이끌며 우리나라 클래식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명훈은 비이탈리아 국적으로도 역대 두 번째로 라스칼라 극장 음악 감독을 맡게 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제 건강 악화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경기 용인시에 있는 쉴 낙원에 마련돼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향년 97세로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건강 문제로 지난해 3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 지내왔습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6명이 됐습니다. 발의는 내일 진행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볕 아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소 더웠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의 낮 기온은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하는 수도권과 충남, 부산 지역에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짙은 오존 농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4도, 대구가 1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28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